7월 14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600명 선까지 넘었습니다. 워낙 폭발적인 확산세라 4차 대유행의 파고가 어디까지일지 가늠도 어렵습니다. 이번 주 하루 2,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죠. 청와대 근무자 중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문 대통령과는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해임 건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본선에 들어간 민주당 대선 경선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향했던 포화가 이번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낙연 후보에게 집중된 건데요. 우선 이 지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본인 주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직격탄 날렸습니다. 추미애 후보의 발언은 더 강했는데 당대표로서의 점수는 빵점이라며 우아한 말밖에 없다고 했고 박용진 후보는 식상한 후보라고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잠시 후에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납니다. 국민의힘 입당 논의가 오갈 걸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차별화 행보도 뚜렷해 보입니다.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은 윤석열 쏠림이 일시적 현상이고 단일화는 구태 정치라고 지적했죠. 여러 지표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윤 전 총장 측도 활로를 모색 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진 구성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신혜원 뉴스체커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이 모습으로 이제 회의에 함께하게 됐고요. 내일은 나와요. 내일은 나올 거고요. 오늘은 그 신체커 자리를요. 백다의 속보반장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신체커는 그럼 내일 나와요. 좀 쉬고. 네. 백반장, 네. 맨날 서 있다가 이제 자리에 앉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좀 편하기도 하고요. 편해요? 네, 네. 편합니다. 다리가 좀 아팠었군요, 그동안. 살짝 아팠습니다. 네. 네. 일단 신혜원 뉴스체커가 없으니까 보고 싶고요. 또 국장님이랑 이렇게 선배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네. 잘해야 된다는 건 알죠? 네. 네, 알았어요. 부담을 팍팍 주고. 그리고 백반장이 평소에 이제 조멘토나 네. 박마커를 많이 놀렸잖아요. 제가 허락할 테니까 오늘도 부담 없이 그런 기조를 이어가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백반장,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그리고 정치부회의 예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회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는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백반장은 그냥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사이다냐 국밥이냐 이제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좀 고민에 빠졌다. 나가도 돼요. 나가요. 그 고민에 빠졌던 이재명 지사가요. 오늘 발언을 보면은 사이다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 걸로 보이는데요. 본선에서 이제 예전 스타일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 이따 이제 자세히 좀 짚어보겠지만요. 오늘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요,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가장 치명적 얘기, 신체적 특징이 증거라고 했는데요. 제가 치욕을 무릅쓰고 언론을 대동해서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가의 검증에 응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선 씨가 2번이나 자신에게 사과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2번이나 사과를 했다고요? 그러면 김부선 씨의 혹시 반응이 추가로 나온 거 있어요? 네, 나왔는데요. 김부선 씨는 2번이나 가짜 사과문을 써줬다면서 이제는 얄짤없다, 이런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제 민주당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당내에서는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야 대선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백다의 뉴스픽 5부터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6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4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확산세 역시 심상치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비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50대 백신 예약과 접종 일정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백다의 반장인 뉴스픽5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치부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 잠시 자리를 비운 신혜원 뉴스체커를 대신해서 오늘은 제가 백다혜의 뉴스픽5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오늘의 픽은요. 4차 대유행 전국화, 한명숙 수사 부적절, 220조 투자, LG에 이어 삼성도, 그리고 한미 동맹 깰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615명인데요. 비수도권의 확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00명으로 전국 환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주 133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국 발생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전체 1,615명 중 서울에서 633명, 경기 453명, 인천도 1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75%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온 건데요.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총 389명으로 약 25%에 달하면서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에도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세종,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는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지역별로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도 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8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 4개 지역은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는데요. 다만 세종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등 지역별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곳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죠. 때문에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으로 원정 모임과 유흥을 가는 사람들도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주점입니다. 이곳에서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흥업소 21곳으로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진된 사람은 146명이나 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30여 명은 다른 시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이른바 원정 유흥을 간 겁니다. 이뿐 아니라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서 지역 간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가 확산될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4차 대유행으로 백신 접종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1차 백신 접종자는 총 1,572만 4천여 명, 2차 접종자는 총 605만 8천여 명인데요. 전체 인구 대비로 보면 1차 접종자는 30.6%,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11.8%입니다. 이런 가운데 50대 후반의 백신 접종 예약이 반나절 만에 중단돼 혼란이 있었죠. 방역당국이 이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고 50대 백신 예약과 접종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해 접종 대상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하신 55세에서 59세 연령층에 대한 사전 예약은 오늘 저녁 8시부터 재개하여 7월 24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예방접종 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예방접종은 오늘 저녁 8시부터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 상반기에 연기나 취소 처리된 대상자들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약자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50대 초반의 예약은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접종은 기존 계획보다 일주일 연기된 다음 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50대 후반도 이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예약대 대상자가 몰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연령층을 분산하여 53세에서 54세에는 7월 19일 20시부터
50세에서 52세는 7월 20일, 20시부터 시작하고 7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는 연령 구분 없이 사전 예약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분산하여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하순에는 만 49세 이하의 백신 접종도 시작될 예정이죠. 방역당국은 대규모 예약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서 예약 오부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이번 주 2,000명을 찍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폭발적인 증가를 막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인데요. 이에 방역당국은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았던 외국과 같은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자율과 책임에 따라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님께서 자율과 책임에 따라서 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명숙 수사 부적절인데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감찰관이나 감찰 담당관이 아니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합동 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합동 감찰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검찰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 3월 대검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건데요. 당시 박범계 장관이 첫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다시 검토해라고 했지만 결국 결과는 같았고 그렇게 꺼내든 카드가 바로 합동 감찰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신혜원 뉴스체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도움을 빌려봤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진짜 검찰이 위증 강요한 적 없는지 다시 한번 심의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론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통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 침해적인 수사 방식,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과정 등을 규명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다만 대검의 무혐의 처분은 사실상 수용하고 재수사 지휘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역시 신 선배의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죠.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4개월가량 들여다본 감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픽으로 잡은 것처럼 한명숙 수사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PPT 자료까지 준비해서 한 전 총리 수사팀 수사를 분석한 결과를 예로 들면서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한 개선책을 언급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용자의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 서류의 기록 미첨부와 같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되었습니다. 박 장관이 밝힌 첫 번째 개선책은 배당과 수사팀 구성입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극히 이례적으로 민원을 이첩받은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검 각 부의 업무 분장을 철저히 준수해 검사 비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건 배당 시에는 일정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인으로 법정 출석을 앞둔 관계자들을 100여 회 소환해서 증언 연습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했습니다. 검사의 증인에 대한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되 면담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는 등 면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방점을 둔 부분, 피의사실 유출 방지입니다. 출근길에서도 오늘은 피의사실 유출에 방점이 있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브리핑에서도 강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회의 종료 45분 만에 특정 일간지에 자세한 의결 과정이 보도되는 등 관련 보도량이 상당하였습니다.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차단해 엄단하겠습니다.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피의 사실 유출 혹은 공표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이기도 하죠. 국민의 알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사이에서 내가 하면 권리, 남이 하면 피의 사실 공표라는 말까지 등장한 적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박 장관이 이 피의 사실 유출 방지를 위해서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한 겁니다. 규정에 어긋날 경우에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박 장관이 유출이 의심된다며 거론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한 전 총리 사건뿐만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리고 월성 원전 사건 등이 있습니다. 피의 사실 유출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냐는 질문이 취재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사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걸 확인한 문제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바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나왔던 기사 내용들 그리고 흐름들 제가 확정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피의사실 유추와 관련된 기사가 아닌가라는 강력한 추정을 갖고 이 자료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경찰들이 있다면 이게 기자들 그런 정식 뉴스가 아니고 발칙을 취재를 한다고 추정만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팀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피의 사실 유출 사례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건데요. 오늘 박 장관의 합동 감찰 발표가 검찰 수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불씨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220조 투자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인 한국판 뉴딜 선언 1년을 맞아서 문 대통령이 2025년까지 투자 규모를 220조 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국판 뉴딜 2.0을 선보였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기존의 160조 원에서 60조가 더 증액된 규모인데요. 핵심은 휴먼, 사람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서 휴먼 뉴딜을 추가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 안정망 구축과 부양 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사회 안정망을 튼튼히 하고 사람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픽은 LG에 이어 삼성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폭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벌써 70명이 넘었는데요.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LG 공장이 약탈당하고 방화로 모두 타버린 데 이어서 삼성 물류 창고에서도 일부 약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폭도들이 일부 우리 기업의 물건을 약탈하고 공장을 방화하는 등 물적 피해는 일부 발생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사건 발생 즉시 현지 한인사회와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주재국 당국에 우리 교민 기업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한미동맹 깰 것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동맹을 날려버리겠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에 일부 참모들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고도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이런 입장을 보였는지 설명은 따로 없었지만 방위비 증액을 강력하게 압박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혜의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지금 본방사수를 하고 있고 내일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신혜원 뉴스 체커에 이제 카톡도 들어왔는데 뉴스픽 5가 챙겨야 될 뉴스도 많고 양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뒤에서 보니까 박주름 마커가 하나도 안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도와줬어요? 도와준 선배 있어요, 좀? 모두 도와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앞서 이제 백 반장이 언급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죠. 네, 청와대 직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이 배우자의 발열 증상으로 재택근무 중에 PCR 검사를 받았고 오늘 확진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즉각 해당 직원이 근무한 공간에 대해서 출입 제한과 방역 조치를 하고 PCR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했는데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대통령의 동선과는 겹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오늘 그 신규 확진자가 이제 1,600명까지 이제 돌파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하루 2,000명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지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곳곳에서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눈여겨볼 만한 확진 사례들로는 어떤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서울 시내 백화점 3곳에서만 160명이 확진된 건데요.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147명, 또 영등포구 더현대에서는 7명, 강남구 갤러리아 6명 등 대형 백화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백화점들은 영업을 중단하고 방문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측은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우려하면서 백화점 집단 감염의 원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 관련해서 식품관, 탈의실, 탕비실, 휴게실 등 직원 공용 공간들의 감염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수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 백반장 설명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은행 본점에서도 직원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관련 확진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우리은행은 확진자가 나온 본점 12층을 전면 폐쇄하고 건물 전층의 이동과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정말 곳곳에서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서울과 경기, 수도권 쪽에 지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역 위기 상황을 두고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거죠. 네,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입니다. 정부 여당의 방역 실패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오늘 오전 서울시 기자단을 통해서 책임 전가 중단하고 책임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글을 보낼 겁니다. 최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일제히 4차 대유행에 대한 서울시 방역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K방역이 정권의 치적으로 자화자찬하시다가 4차 대유행에 대해서는 모두의 책임으로 과오를 나누고 계셔서 몹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입장문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오세훈 시장 책임론부터 거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던데 나중에 사견임을 전제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추가로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도식 명의로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다가 1시간 반 뒤에 이 글이 사견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시 내부에 정리된 입장이 아닌 개인적 의견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기자단에 알려왔는데요. 김 부시장은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뤄진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 공동경영 약속에 따라 임명이 됐습니다. 안 대표의 복심으로도 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프로야구 일정이 중단됐잖아요.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였는데 이번 코로나 확산의 그 시발점이 된 NC 다이노스 선수들을 강남구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거죠. 조금 전 나온 속보인데. 네, 그렇습니다. NC 다이노스 선수단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9일인데요. 전날 선수단이 투숙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확진자가 나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외부 인사들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강남구가 경찰에 이를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선수 3명과 일반인 2명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누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NC 다이노스 황순현 대표이사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황 대표는 해당 선수들이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과 사적 모임을 가졌고 구단은 이에 대한 관리 부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면서 확진 선수들이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강남구가 경찰에 고발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관련 속보가 좀 나오겠네요. 좀 챙겨보고요. 백 반장,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 뭐로 잡았습니까? 네, 제가 오늘 꼽은 원픽은 4차 대유행 전국화 양상, 내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그리고 이동훈 전 윤석열 총장 대변인 논란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국회 예결특위가 오늘부터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 논의에 돌입했죠. 여야정 모두가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사람들이죠. 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했던 당정 협의를 뒤집은 겁니다. 정부는 80% 재난지원금 원안을 고수하고 있죠. 여야 대표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핀셋 지원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갈래로 나뉜 여야정, 결국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는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난달 29일이죠. 당정이 합의했던 33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은 재논의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최대 4조에서 4조 5천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금이 추가로 더 거쳤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정처에서도 예산정책처죠. 거기서도 약 3.9조 정도는 정부 안보다 더 추가 세수가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 일부는 그보다 더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도 정부 측하고 좀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앞서 추경 논의 때 계산을 했던 세금 수입 31.5조에서 추가로 늘어날 세수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추경안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과소 추계했다든가 과대 추계한 거는 저희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 더 있습니까? 크게 현재로서?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네, 국민의힘도 추경안 확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과감한 삭감을 통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 가짜 일자리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은 대폭 삭감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또 민주당은 우리 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차 추경 또는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 삭감에 과감하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야는 2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죠.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은 오늘도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돈 남으면 전 국민 지급으로 말을 바꾸더니 어제는 또다시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하지 못하면 양해했던 부분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카멜레온식 표변이 가히 카멜레온에게 형님 이야기를 들을만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협상의 키는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자체는 옳은 관점이다,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여야의 삿바 싸움에서 선별 지원을 하자는 게 과연 유리하냐는 겁니다.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이 재난지원금을 주자 말자의 논쟁에서 저희가 주지 말자의 스탠스에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강하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대선 주자로 나선 윤희숙 의원은 오늘도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당의 철학의 문제다, 직격을 한 겁니다. 다음 세대로부터 돈을 땡겨와서 쓸 때는 정말 지금 어려운 분들, 피해받은 분들에게 써야지 이걸로 돈을 뿌리면 이거는 범죄다. 이런 철학을
공유하는 국민들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당이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우리 당의 철학이 어떤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이른바 이준석 돌풍으로 당 지지율을 견인해왔던 이 대표. 당의 중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우군인 줄 알았던 초선 의원들까지 각을 세우고 있죠. 역시 이준석 리스크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라든지 청년 이쪽이 이제 우군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초선 의원들도 이준석 대표 이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 힘을 붙으려면은 그런 초선 청년 그룹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단독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다. 그런 거죠. 네,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에 던져진 야권발 폭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대변인이죠. 이동훈 폭탄인데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골프채와 고가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기자들에게 이 수사는 여권과 정권의 공작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공작입니다. 네, 여기서 Y는 윤석열 전 총장을 뜻하는 거겠죠. 맨 처음에 기자가 되면요, 사건 기사 쓰는 법을 배우는데요. 6하 원칙에 따라서 써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이 6가지 항목인데요. 이 전 대변인의 주장을 살펴보면요. 일단 언제와 어디서의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누가에 해당하는 이 정권의 사람이라는 부분도 구체성이 좀 떨어지죠. 이동훈 전 대변인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까지 지냈습니다.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더 밝혀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폭발력이 있는 주장이기는 하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즉각 당 차원의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리스크에서 시선을 좀 돌릴 수 있는 방법도 돼 보이죠. 다만 이 전 대변인이 추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인사의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정보를 만약에 공개한다면은 저희 당 입장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범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공작 의혹이기 때문에 이것의 진실 여부는 굉장히 세밀하게 따져봐야겠지만은 우선 의혹 자체로 굉장히 거대한 겁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측도 반응을 했습니다. 이 전 대변인의 주장 중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요.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29일 이 전 대변인이 경찰에 입건됐다는 사실도 같이 알려졌죠. 왜 하필 같은 날 공개된 거냐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의 불리한 사안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강력히 역설해왔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동훈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왜 6월 29일에 갑자기 공개된 것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 정치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 사법 거래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전직 검찰총장이 이 피해자 신분인 이 전 대변인과 한 배를 탄 셈이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 모두 이 전 대변인의 주장을 근거로 여권의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죠. 민주당은 이 전 대변인의 이 정치 공작 발언은 얕은 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건데요. 김용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총장과 이동훈 전 대변인이 공작을 할 만한 급이 되느냐라고도 했습니다. 이동훈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및 특수부 검사들에게 본인의 수사를 잘 봐달라라고 구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이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약 10일간 대변인을 한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 최고위원은요, 검찰과 언론, 이 깡패의 부패 카르텔을 다룬 영화 내부자들 속 장면이 떠오른다고도 했는데요. 신문사의 논설 주간인 백윤식 배우,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렇게 말하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조폭안상구가 알 수 없는 조직의 사주를 받은 정치 공작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의 타겟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공당의 대표가 부안해동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대표는 오히려 금품 수수 사기 행각에 자당의 김무성, 주호영 같은 유력 정치인과 사정기관, 보수 언론까지 한 번에 부패의 고리에 꿰어진 것을 오히려 진상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여야 모두 이동훈 전 대변인에게 추가로 내용을 밝히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 공작의 전말이 드러날지 아니면 다급한 상황에서 함량 미달의 주장을 편 건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정 이견의 추경 편성 진통, 이동훈 폭탄의 여야 공방.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속보로 들어온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조멘토. 어떤 내용이 취재가 됐어요? 네, 그 예상대로 여야정 사이에 이견이 표출이 됐는데요.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 하위 80% 지급을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면서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부겸 총리도 추경 규모를 순중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정 빚을 내기는 어렵다. 추경안 항목을 재조정하거나 예산 총액 배분을 어떻게 할지 토론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추경안 원안이 코로나 4차 유행 직전에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춘 원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또 처리 시한 23일도 좀 재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배준영 의원은 소비를 촉진하면서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가속 기어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 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 변화에 따른 상황은 국회와 상의를 하겠다라면서도 4차 대유행 이후에 여러 상황이 있지만 추경안을 다시 낼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이제 재난지원금 입장 번복과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말 많은 또 비판의 좀 화살이 몰렸고 또 이준석 리스크라는 말까지 좀 나왔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본인이 스스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오늘은 아니고 어제인데요. 어제예요? 네. 미안합니다. 네, 이 대표가 이제 송 대표와의 합의 후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직접 회의를 하면서 당내 입장을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이 어제 MBN과의 인터뷰에서는 어떤 당이든지 최고위에서는 다소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의원들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또 원희룡 지사나 윤희석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을 다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당대표의 역할이 결단의 과정이고 그에 대한 비판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당대표의 책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관련한 이제 방향 자체는 옳은 거 아니냐라는 발언은 오늘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발언은 네. 오늘 한 거죠. 네. 라디오에서.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한, 물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번복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박막거.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최고위원인데요. 당 지도부 내에선 당대표 간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 가능한 지켜져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흔들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들,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약간 물러선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대표를 흔들면 안 되지 않나. 특히 영선이니까 더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한 건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라고도 지켜 세웠는데요. 이준석 리스크가 너무 빨리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죠. 김재원 최고위원도 쓴소리를 했는데 오늘은 이 대표를 감쌌다는 거죠, 백반장. 네, 근데 감쌌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패싱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옹호한 셈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이 확실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원내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의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의 권한이 없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한테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게 민주당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도 관장할 수 있거든요. 당대표는 당을 당의 행정적 관리자 또 당을 대표하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원내대표와 상의 없이 그 협의를 했다면 사실은 뭐 합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멘토 원희룡 지사와 송영길 대표 간의 논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논쟁부터 좀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원희룡 지사가 어제 이준석 대표의 여야 합의 번복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의 판단이 실망스럽다면서 여당의 의도대로 동의해줬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송영길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답변을 한 건데요. 관심법도 이런 관심법이 없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매사에 경쟁 상대를 적으로 취급하는 시각은 영락 없는 진영놀이다 이렇게 각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원 지사가 페이스북에 답변글을 올렸는데요. 송 대표가 속이 많이 상하신 모양이라면서 20년 넘는 정치 경험을 통해서 전후 사정을 아실 텐데 우리 당대표를 압박하고 비난하는 건 국민이 박수치는 협치의 시작과는 어울리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대표와 경제부총리를 압박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는데요. 또 진정한 협치로 박수를 받으려면 백신 정책을 교란시킨 김호란 방역기획관부터 해임을 건의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을 북한이 왜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요. 북한이 비판 논평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에 올라온 글인데요. 여성가족부 폐지까지 왕왕 거론하는 이준석과 국민의힘 주자들의 행태는 근대 이전의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또 이준석 현상은 남조선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도 했는데요. 여성 차별은 허상이라는 이준석의 주장은 홀로코스트는 허상이라는 신나치주의자들의 궤변을 연상시킨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통일부 폐지 주장도 이제 이 대표가 같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참여 문제 저희도 짚어봤지만 정치권에서 상당히 뜨거운 그런 논란이 되어 왔는데 백 반장 지금 상당히 글쎄요 막말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심한 지금 신경전으로까지 번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도 본인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선 선거인단을 200만 명이나 모아야 되는데 잘 안 모이는데 제가 한 명을 보태준 것이라고 한 겁니다. 네, 김 최고위원을 직격하고 나선 사람 민주당 김남국 의원인데요. 김 최고위원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측 의원으로도 분류가 되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 무식한 놈이 용감하고 양심 없는 놈이 뻔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썼습니다. 네, 김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지사가 또 그렇게 욕을 잘하시니 밑에서 가방 들고 다니는 분도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좀 품위를 갖추지 너무하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방 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만류에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티키타카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김남국 의원은 또다시 이 라디오 인터뷰 링크를 공유를 했습니다. 가끔 들고 다니는 가방은 제 가방이다. 현장에서 글을 쓰거나 세미나 할 때 공부하려고 들고 다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2019년에 김 최고위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이던 당시에 음주 상태에서 추경안 심사를 했던 것을 겨냥을 했습니다. 품위를 지켜달라고 하시니까 국회 회의에 들어갈 때는 절대 음주하지 않겠다. 누구처럼 만취 상태로 혀 꼬부라지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추경안 관련해서 아까 23일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그랬죠? 네. 관련 속보를 계속해서 좀 챙겨야 되겠네요. 네. 상황실장이잖아요. 네. 국회 상황실장. 네, 국회 네, 상황실장. 잘 부탁합니다. 자, 오늘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정 이견의 추경 편성 진통. 이동훈 폭탄의 여야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른바 국밥을 자처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사이다 모드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죠. 이낙연 전 대표를 정조준했는데요. 주변부터 돌아보라며 옵티머스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역시 이낙연 전 대표를 견제하고 나섰는데 빵점 당대표였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국밥론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 경선 뒤 본선까지 생각한 큰 그림이었죠. 당 주류인 친문과 화학적 결합을 이뤄야 한다면서 트레이드 마크인 사이다를 버리고 국밥을 선택했는데요. 결과는 따로 국밥이었습니다. 이 지사를 제외한 주자들이 원팀이 돼 똘똘 뭉친 겁니다. 십자포와 공세를 당했는데요. 예비 경선이 끝난 뒤 받아든 성적표, 어대명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국밥을 말기 전에 김치국부터 마셨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지사도 방심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우리 지지층들이 아유 뭐 어차피 이기는 건데 뭐 어대명인데 뭐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는 어차피 후보는 민주당 후보는 이렇게 사실 방심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제 긴장감도 좀 올라가고 이제 좀 정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지나치게 낮았던 것도 사실이죠. 다만 다소 억울한 점도 있었던 듯합니다. 권투 경기에서 발차기로 맞았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른 주자들이 반칙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혹시 바지 발언 관련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나름 검증을 한 건데 그걸 모를 리 없는 분이 물어보시니까 공격이라고 인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사실 남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지도 않고 성실하게 소명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건 잘못됐죠.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증이 끝난 상황이다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분이 사과까지 했다면서 말입니다. 제가 정말 그 치욕을 무릅쓰고 이제 언론 대동해서 피부과 또 성형외과까지 전문가들이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저로서는 치욕 그 자체인데 그렇게 검증에 응했고 또 예를 들면 그분이 여러 차례 저한테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계속 사과도 했어요. 아무튼 정세균 전 총리의 스트레이트가 제대로 먹힌 셈인데요. 아쉽게도 최후의 웃은 사람은 전 전 총리가 아닌 이낙연 전 대표였습니다.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예비 경선을 거치며 눈에 띄게 올랐죠. 크게 고무된 탓인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래프를 그려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 측에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면서 당 선관위에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가 그동안 쌓인 게 많은 듯합니다. 주먹 대신 발로 차를 시전한 장본인 이 전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제가 보수 정권이 영남을 차별했다라고 말한 게 분명한데 마치 민주 정권이 영남을 역차별했다라고 이제 말을 살짝 비틀어서 왜 그런 말을 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지역 감정을 왜 조장하냐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거죠. 이 전 대표의 이 공격을 마음에 담아둔 겁니다.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그런 접근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노력해온 것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이 지사는 보수 정권이 수도권에 집중하며 지방을 차별해 대구 경북이 역차별을 받았다는 점을 이야기한 거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제가 된 이 지사의 발언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 한때 군사 독재 정권들이 영남과 호남을 분할해서 지배 전략으로 차별을 했을 때 어쩌면 상대적으로 이 영남 지역이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상도 바뀌었고 이제 정치 구조도 바뀌어서 오히려 저는 영남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상도 바뀌었다는 표현이 포인트인 듯한데요.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 문재인 정부죠. 공격의 빌미 이 지사가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증 문제에 나름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었죠. 예를 들면 후보의 가족, 뭐 그 당연히 배우자 해야죠.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에 그 얘기는 사실은 그거는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 아니냐. 뭐 배우자라고 검증을 빼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전 대표 측에서 줄리의 호임 의사가 등장했다. 해경군 김씨 건으로 불똥이 튀는 걸 우려하는 건 아닐까 공세를 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사가 제시한 배우자 검증 가이드라인, 결혼하기 전에 일은 빼자는 거죠. 이른바 해경군 김씨 논란은 결혼한 뒤의 일입니다. 이 지사의 말대로라면 당연히 검증 대상입니다. 이 지사는 해경군 김씨 논란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가 사항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 전 대표를 향해 본인의 주변부터 돌아보라 역공을 펼쳤습니다. 지금 옵티머스 때 그분의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 금품 수수에 연루됐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뭐 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개인적인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남지사 경선 때 당원 명부 가짜 당원 만들고 그래서 실형을 받은 분이시잖아요. 네. 핵심 측근이시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다시 사이다의 면모를 드러낸 건데요. 경선 과정에서 김 빠진 사이다 같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었죠. 조금 덜 쏘는 사이다가 되겠다며 공세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 앞에 탄산을 가득 채운 찐 사이다가 등장했습니다. 뻥 잡는 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매가 꼭 뻥만 잡으란 법은 없겠죠. 새로운 먹잇감을 찾은 듯합니다. 이 전 대표를 향해 빵점 대표였다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당 대표 시절 잘못했던 점을 한 땀 한 땀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폭락, 4월 보궐선거 참패 등을 거론한 겁니다. 칭찬도 하긴 했습니다. 국무총리 시절엔 대단히 안정적이었다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총리가 딱 어울린다는 이야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표를 견제하고 나선 이유, 아무래도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행보일 텐데요. 멀리 앞서가고 있는 이 지사보다 당장 이 전 대표를 넘어서는 게 급선무겠죠.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X가 넘버 3래 내가 넘버 2야. 스스로 본인이 넘버 1이라고 자처하는 분도 있죠. 근데 본인이 몇 등으로 통과했었는지는 모르시죠? 모릅니다. 1등으로 통과했을 거라는 느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 느낌적인 느낌입니까? 그럼요. 네. 모릅니다.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박용진 의원도 이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지지율 방등세를 한마디로 평가 절하한 겁니다. 사실 그분이 지금 뭐 한 10몇 프로대 올랐다고 그러시는데 원래 40몇 프로대 계셨던 분 아닌가요? 사면론으로 곤욕을 치르고 또 우리 당원 당규 고쳐서 후보 내는 걸로 패배를 자초하고 이런 선택을 해왔던 후보가 제대로 된 우리 그 대선 승리를 만들 수 있고 약속할 수 있냐고. 아무래도 동네북이 이재명 지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로 바뀐 듯 싶은데요. 민당 대선 경선 출렁이는 지지율에 따라 서로 물고 물리는 난타전 양상입니다. 화끈하게 붙는 건 좋은데 벌써부터 뒤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죠.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난 지지율이 정맞는다. 원팀 원킬. 네. 자, 이재명 지사가 정말 뭐 본인 얘기대로 이제 조금 태세 전환을 한 분위기입니다. 이제 덜 쏘는 사이다라고는 했지만 아무튼 국밥이 아니라 사이다로서의 아마 좀 그 모습을 좀 유지할 거라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아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좀 공세를 펴는 반박하는 그런 장면도 좀 들어봤는데 이후에 김부선 씨도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이 지사가 언급한 자신의 사과에 대해서 가짜 사과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지사를 향해서 난 너에게 2번이나 가짜 사과문을 쓰고 보호했다며 한 번은 팬카페 운영자가 사정해서 봐줬고 2번째는 주진우가 시키는 대로 너의 지시대로 사과문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이 지사를 향해서 천벌받은 인간, 몬스터 같은 독한 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제도 저희가 이제 주민에서 짚어봤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제 정치권에서는 반명연대에서 물론 이제 반명연대라는 게 뭐 정확하게 실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른바 이제 반명연대에서 반낙연대로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 유 실장, 이낙연 캠프 쪽 분위기는 어때요? 네, 일단 이낙연 후보 캠프의 상황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급상승하는 후보를 향한 문제 제기나 정책 도덕성 검증은 예상했던 바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방이 거세지더라도 다른 후보들이 오히려 실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자신감도 내비쳤는데요. 하면 할수록 이낙연 후보의 진면목이 드러날 거다. 겸손하고 진솔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평가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지율 조금 올라간다고 그걸 못 참고 벌써 그러시느냐 이러면서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다고 총평을 했습니다. 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예비 경선에 탈락한 양승조 지사를 만났고요. 오늘은 강원도에 가서 최문순 지사를 만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은 춘천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저희 JTBC가 단독으로 잡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에 최 지사께서 추진해 오신 정책, 특히 이번 예비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많이 제시하셨던 그런 정책 중에 좋은 정책 몇 가지를 저의 정책으로 해서 함께 실행해 간다. 제가 지금 공무원이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 총리 시절부터 우리 강원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매우 깊으신 분이시고 또 강원도를 자주 오시다 보니까 강원도를 잘 아시는 분이어서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 대한 기대와 애정이 매우 크다 이런 점을 설명 올렸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선 최 지사가 공무원 신분이라 직접적으로 밝히진 못했지만 사실상 이 전 대표 지지를 선언한 거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 이재명 지사가 아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문제를 지적했죠. 그러니까 본인 주변부터 돌아보라 이런 발언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따로 입장을 밝힌 거 있어요? 네, 이 전 대표는 송구하다면서도 검찰이 충분히 조사했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받아 넘겼습니다. 이 전 대표의 말 직접 들어오시죠.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때 이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검찰이 충분히 조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본인의 뭐 주변부터 살펴보라 이런 약간 워딩을 쓰시는 네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요. 네, 그렇게 주변이나 개인의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검증받는 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사실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최문순 지사가 지지를 선언했다 이렇게 해석을 좀 내놓기도 했잖아요. 내일은 정세균 전 총리가 최문순 지사를 만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 전 총리는 내일 춘천을 방문해서 역시 최 지사와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도 최 지사에게 지지를 요청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내일 최 지사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일단 지켜봐야 최 지사의 정확한 마음을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네, 컷오프에서 탈락한 두 지사를 잡기 위한 경쟁이 참 뜨겁군요. 자, 정세균 전 총리는 이른바 적통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적통은 나다 뭐 이런 주장인데 박용진 의원이 이에 대해서 비판한 대목이 오늘 하나 있죠. 네, 박용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야 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때 아닌 혈통 논란이라니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어느 대학 출신이냐,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를 묻는 사회가 우리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나는 친문이 맞다며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 만든 정부고 저도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라며 전 총리의 적통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가 빙부상을 당했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조문이 잇따르고 있다는 거죠, 류 실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용진, 김두관 의원이 빈소인 전남 목포를 찾았는데요. 오늘도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빈소를 찾거나
찾을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본인 대신에 부인 김혜경 씨가 조문을 했는데요. 현재 이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 수도권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때문에 부인 김 씨가 대신 빈소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김 지사에게 전화를 따로 드리고 지사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 배우자가 가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김 씨는 지난 2018년에 이른바 해경궁 김 씨 논란 이후에 대외 활동을 자제해 온 바가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이번 문상을 계기로 활동 영역을 좀 넓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드네요. 선거에서 이제 배우자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나저나 이제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죠, 박막?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이달 21일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명 드루킹으로 불리죠.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서 포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심 재판에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김 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게 된다면 이번 대선에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줄 수는 있다는 건데 다만 김 지사도 각 후보의 지지율과 향후 권력구도 재편 등을 고려할 듯 싶은데요. 쉽게 뜻을 밝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톡 쏘는 정치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지율 반등 이낙연 동네북, 이재명 주변 돌아보라, 추미애 빵점 대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로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위기를 맞은 윤 전 총장 캠프는 타겟책을 찾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오늘 큰 뉴스 많고 준비한 내용도 많습니다. 슈퍼위크 마지막 날까지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복상복 국장님의 전매 특허 오프닝 멘트죠. 뭐가 매일 그렇게 많은가 싶었는데 오늘 주민이 다룰 소식은 진짜로 많습니다. 자, 지체 없이 바로 인물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이 3인방의 소식을 다룰 텐데요. 첫 번째 인물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트렌드는 있죠. 이재명 지사하고 윤석열 후보가 둘이 동시에 주춤거린다. 그렇습니다. 여야 1위 후보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재명, 야권은 윤석열이란 1대1 대결 구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요. 둘 중 타격이 더 큰 쪽은 윤 전 총장 쪽인 듯합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밀린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이 지사는 43.9%, 윤 전 총장은 36%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7.9%인데요.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 바뀝니다. 같은 조사기관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윤 전 총장이 45.8%, 이재명 지사가 34.5%로 윤 전 총장이 10%포인트 넘는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 윤석열은 탈원전보다 탈처가가 시급하다고 비꼬았었죠. 일단 엑스파일과 줄리 논란 등 가족 리스크라는 악재도 있었지만요. 윤석열 자체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전 총장의 독자 행보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건데요. 독자 후보로 나간다 그러면 저는 그 지지율 거품 금방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 현실을 윤 총장 측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이 이 독자 세력으로 별개 후보로 나가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당 정치와 거리를 둔 채 민심을 먼저 살피겠다는 윤 전 총장의 마이웨이, 오히려 불안감만 키웠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건데요. 우리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생각을 듣고 소통해야 되는 자리라면 어디든 저는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민심 행보의 애초 목적은 중도층 표심 결집이었죠. 보수와 중도 그리고 탈진보까지 아우르는 빅플레이트 구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조익신 멘토의 분석에 따르면 중도층 외연 확장이 아니라 보수층 지지세만 모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수로 기울었다는 지적,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 이후 보수층에선 지세가 커졌지만 중도와 진보층에선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빅플레이트를 위해선 사실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겠죠. 반면 윤 전 총장은 줄곧 반문 선봉으로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책에 도움을 하면 돈을 못 번다. 정책이 한 번 나올 때마다 계속 집값이 올라가요.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3지대도 그렇다고 국민의힘 입당도 아닌 점이지대 행보는 그만 끝내야 한다고 본 걸까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윤 전 총장의 종착지는 결국 국민의힘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죠. 당 안에서 오히려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당내 의원들과 교류하는 과정이 본인들의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이 올 거다 봅니다. 그런데 진중권 전 교수의 같은 경우는 보셨겠지만 윤 전 총장을 만나보니까 바깥에 있다가 마지막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진 교수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언론에 이렇게 나와서 공개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은 제가 뭐 확신하고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위기의 남자 윤석열 전 총장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위기 타개를 위한 주민만의 처방전을 한 가지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종영된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위기 탈출 넘버원을 정주행해보면 어떨까요? 신고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파란 잠바를 입은 아저씨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특정인을 지목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윤 전 총장이 주춤하는 사이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인물도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인물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뜻을 두게 됐고 앞으로도 그런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입니다. 저를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부친상을 마친 최 전 원장 이제 대권 행보를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뗐는데요. 캠프 상황실장으로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을 택했죠. 김영우 전 의원을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로 평가받는 분인데 이렇게 이제 캠프에 영입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또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되는 일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하겠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준 거라고 봅니다. 최 전 원장은 정당 정치에 기반을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하죠.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실은 듯합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와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는 제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자연스럽게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죠. 권영세 의원도 오늘 이제 만나게 됐죠. 쪽에서 또 만나자고 얘기가 왔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정당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마 다른 분의 얘기를 굉장히 경청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충분히 듣는 자리가 아닌가. 물론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입당이 기정사실화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요. 이렇게 국민의힘과 접촉면을 넓히는 건 물밑에서 사전 조율 중이라는 의미인 듯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도 분명한 차별화에 나섰는데요. 지지자들이 붙여준 최 전 원장의 별명 까미남이죠. 까도 미담만 나오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윤 전 총장과 달리 검증에서 나올 곳이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최재형 신드롬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는데요. 특히 윤 전 총장이 단일화를 언급한 건 정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지율만 가지고 지금 단일화를 논하는 거는 그 옛날 구태 정치다 생각을 합니다. 또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입장에서는 국민들로부터 평가와 검증을
제대로 확실하게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각오로 임해야 돼요.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그냥 남들은 경쟁하고 있는데 이쪽에 가만히 있다가 단일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꽃가마타겠다는 거거든요. 스포츠 경기로 따지면 부전승입니다. 예.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출발선에 선 최 전 원장에게는 처방전 대신에 알맞은 노래를 하나 띄우려고 합니다. 이태원 클라스의 OST인데요. 뮤직 큐.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쳤은 것이 내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자,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주민에서 한동안 뜸했던 분인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는 한 달째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역시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이 당면 변경 부분입니다. 예. 어제도 협상에서 만나서 당면 변경이 평행선을 여전히 달리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합당은 안 대표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안 대표로선 국민의힘 경선 시기인 8월 안에 합당해서 함께 경선 버스를 타는 것이 최선일 텐데요. 그렇다고 쉽게 당면 변경을 양보할 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 내부에선 제3지대에서 윤석열 등 외부 주자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3지대 철생연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을 통해서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요구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분 회동에서 두 분의 어떤 직접적인 소통의 필요성과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여러모로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안 대표를 위해선 책 한 권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주원 작가가 쓴 산문집인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신에게란 책입니다. 일독을 권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권 대선 주자 세 사람의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위기의 윤석열, 속도 내는 최재형, 애매한 안철수. 지금 이제 범 야권 정말 대선 주자 풍년이죠. 뭐 국민의힘 자체만도 한 10명이 넘고요. 범 야권을 다 합치면은 최소 15명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제도 출마 선언이 있었고 김태호 의원이 이제 곧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의원도 내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요. 김 의원은 지난 7일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서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공존의 씨앗을 심겠다면서 출마 의사를 밝혔던 바 있습니다. 3선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는데요. 지난 98년도에 경남도원을 당선을 시작으로 해서 거창군수, 경남도지사 등 7번 선거에 도전해서 6번 당선되면서 선거의 달인으로도 불립니다. 42살의 경남도지사에 당선돼 민선 최연소 광역단체장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헌정사상 5번째 40대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긴 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네, 김태호 의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저희가 내일 정치부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회의 시간에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박진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었나요? 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어제 진정한 자유선진 국가로 가기 위해 대장정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4선인 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훼손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무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당내 외교통으로 꼽히죠. 출마 선언에서도 외교 분야에서의 능력치를 강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내치는 물론 외치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 기술 동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앞당겨서 열겠습니다.
네, 박 의원은 북핵 억제를 위해서 미국과의 핵 공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중국과는 실리적이고 당당한 주권 외교를,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모색을 내세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 평화 공존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는데요.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 반장, 다른 야권 주자들에 대한 평가도 있었어요? 네, 박 의원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통화를 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라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에 힘을 모으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도 연락하겠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당에 들어오면 공정한 경쟁으로 경선을 치르도록 하자고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박진, 내일은 김태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요. 또 몸을 푸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이 곧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죠. 네, 장 이사장도 곧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호남 출신이자 DJ 적자 야권 후보로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통합형 정권교체를 내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 이사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곧 정당 정치를 통한 대통령 출마 선언, 예비후보 등록, 대한민국이 가야 할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한 일체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생각이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통합형 정권교체,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통합형 벤처 폴리틱스, 모험 정치를 통해 쓰러져가는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장성민 이사장은 독자 행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에 입당하는 거예요? 네, 일단 장 이사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호남 기반 확장이 절실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 이사장의 영입이 경선의 새로운 흥행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시사 프로그램 진행됐잖아요. 저도 이제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과거 정치 경력이 어떻습니까, 백 반장? 네, 1963년생인 장 이사장은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대학 재학 시절에 평화민주당에 입당해서 김대중 대선 후보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는데요. 이후 김 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DJ 정계 복귀와 DJP 연합 등 정권 교체 과정에서 전략가로 활약했던 바 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지만 참여 정부 출범 등을 거치면서 제도권 정치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기의 윤석열, 달리는 최재형, 애매한 안철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백 반장 수고 많았고요. 네, 자주 나와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저를 도와준 분은 국장님하고 유 선배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됐어요. 마지막에 사람